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한우를 키우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기준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점에서 송아지 관리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성적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성적표는 평균 점수는 조금 낮지만 점수가 전반적으로 고른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두 번째 B의 성적표는 높은 성적과 낮은 성적의 편차가 심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사람보다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평균 점수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B가 더 좋은 성적이고, 항목마다 편차가 적은 기준에서 보자면 A의 성적이 더 나아 보입니다. 축산의 기준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A입니다. 즉, 모자란 부분이 없이 골고루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목 1에서 항목 4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항목 1에서 문제가 없어야 순차적으로 항목 2, 항목 3, 항목 4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걸 한우 사육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송아지, 육성, 번식 또는 비육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모두 골고루 평균 이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비육이나 번식 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당장 현재 발생한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송아지나 육성 단계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우를 기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현재 발생한 문제는 항상 현재의 원인이 있다고 믿어서 이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과 결과는 시간차를 가지고 있고 계속 누적적으로 있던 결손들이 현재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문제는 항상 역치값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막상 문제는 터지지 않았을 뿐 항상 위태위태한 상태로 관리되어 있던 것이 있었음에도 정작 축주는 질병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질병은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마지막 단계이며, 그 전에도 질병은 아니지만 생산성이 감소하는 등의 형태로 소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험한 시그널이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눈에 보이거나 내가 이해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두고 관리하고, 반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고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축주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분만해서 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젖을 먹거나 설사를 하거나 기침을 하는 것은 모두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반면 송아지가 수태가 되어서 임신 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축주 눈에는 송아지가 태아로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가고 관리의 중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고 체감하기 어려워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송아지의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시기별로 송아지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임신한 송아지의 태아에 관해서 중요성은 주로 돋아먹이기라는 이름으로 임신 말기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물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시기가 태아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기도 각자 다른 이유로 중요성을 갖습니다. 임신의 초기는 하늘색으로 표시된 태반이 성장하고 태아의 각 단계, 각 기관의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태반은 태아와 어미소가 소통하는 통로이므로 이때 태반의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어미소에게 좋은 것을 먹여도 이것이 제대로 태아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태아의 기관 발달은 나중에 태아가 커서 어떤 소로 자라날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면역의 입장에서도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임신 40일경에 태아의 흉선이 발달하는데 이는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아는 임신 기간 동안 이미 면역세포의 체계를 다 갖추고 다만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날 뿐입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은 태아의 근조직 발달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태아의 지방조직 발달입니다. 보통 한우는 어떤 경우에도 숙명적으로 고기를 만드는 목적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육량과 육질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전적 형질과 육성 비육 단계의 사양 관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임신 단계에서 근조직과 지방조직의 발달 단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신 후의 사양 관리를 통해서 이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다루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임신 후가 임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는 전혀 임신 후와 임신한 태아에 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시각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송아지의 태아 단계에서는 어미소의 몸이 그들에게 환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미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웬만해서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만약 소가 조금이라도 신체적인 변화를 나타내면 이것은 이미 매우 높은 단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스트레스 단계에 임신 후가 처하게 된다면 태아에게는 어떤 영향이 가게 될까요? 모든 동물은 모성애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모성애라는 것은 분만 후 어미가 눈으로 새끼를 직접 보면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에는 그 모성애라는 것이 발휘되지 못하고 임신 후의 몸은 철저하게 자신의 몸의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임신 단계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어미소의 몸은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체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점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스트레스인 고온 스트레스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능력이 떨어져서 더울 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체온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식욕이 억제되게 됩니다. 식욕이 억제되는 이유는 사료를 먹으면 소화열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덜 먹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열을 식히기 위해서 혈액의 흐름이 평상시보다 피부 표면에 집중되게 됩니다. 피부 표면에서 열을 밖으로 방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런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피부 표면에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반면에 몸의 안쪽에는 혈관의 수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소의 몸의 내부에 흐르는 혈관은 수축이 일어나고 이것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산소와 영양소의 운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궁으로 와야 할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임신한 태아의 입장에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매우 불리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2차로 어미소가 질병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도 또 받게 됩니다. 어미소의 입장에서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소화기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림의 왼쪽에서처럼 평상시에는 장벽은 촘촘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 쪽으로 혈류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장벽으로 오는 산소와 영양소가 줄어들면서 장벽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 속에 있는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장벽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몸은 이를 막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출동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염증의 시작이고 이것은 장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염증 유발 물질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면서 전신적인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전신적 염증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식욕을 떨어뜨리고 체온을 올리고 근육과 지방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어미소의 몸이 질병 상태에 가까워지면 어미소는 자신의 몸을 정상화시키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임신한 소들이 여름철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 너무 체온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깨끗한 물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소들을 시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고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첨가제를 쓰는 것이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작 지붕의 직사광선은 축사 바닥을 말리기 위해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소들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스프링 쿨러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소들이 얼마나 열에 취약한지 한우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소라면 당장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바로 조금만 햇볕이 강해지는 5월이나 6월부터 이 고온 스트레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한우의 경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을성 많은 소들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축주는 한 발 먼저 소들이 얼마나 더워할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고온 스트레스 이야기가 나왔으니 고온 스트레스에 노출된 어미소로부터 태어난 송아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온 스트레스 상태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일반적으로 생시 체중이 낮고 초유에 대한 흡수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즉, 질병에 약하고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온 스트레스의 영향을 안 받은 임신으로부터 태어난 건강한 송아지보다는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초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초유에 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초유에 대한 정의가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초유는 반드시 분만한 소에서 얻어지는 첫 번째 우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번식우에서 분만 후 처음 나오는 젖이나 그런 초유만을 모아서 만든 제품만을 초유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탈지 분유에 무언가를 섞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나 분만 후 처음 나온 젖이 아닌 2회, 3회 착유해서 얻어지는 것을 초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초유가 아닌 것을 초유라고 생각하고 먹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초유를 먹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야기되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질의 초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뮤노글로불린 수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적으로도 초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초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유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초유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수많은 인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초유의 기능이 바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사진은 분만 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경우, 양질의 초유를 먹은 경우, 품질이 낮은 초유를 먹은 경우, 그리고 우유를 먹은 경우 송아지의 장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양질의 초유를 먹은 송아지가 설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장벽에 있는 육모의 발달이 어떤 것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초유를 먹이지 않은 것과 품질이 낮은 초유를 이렇게 먹은 것, 이런 것들은 장벽이 아주 약한 상태가 되어서 설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설사에서 설사의 원인체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약을 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초유를 최대한 빨리 먹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미소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초유도 잘 먹여서 건강한 상태가 된 송아지는 일반적으로 초유에 대한 흡수 능력도 뛰어나고 장벽도 튼튼해서 설사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혹시 설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됩니다. 반대로 임신부터 분만 후까지 초유를 먹이는 단계가 잘 관리되지 않는 송아지의 경우에는 설사가 발생하기 쉽고 치료를 거친 후에도 성장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농가에서 관심이 많은 것이 어떤 치료 방법을 취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송아지 설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설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과연 제대로 된 방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원인 불명의 설사, 즉 약물의 치료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진행되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특징은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장세포들이 계속 염증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송아지에서 염증성 장질환은 장벽이 파괴되는 형태로 나타나서 때로는 피설사로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장벽이 쏙 빠져나오는 형태로 관찰됩니다. 이 경우 어떤 약물을 사용해도 계속적으로 장벽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의 치료나 회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약을 사용해도 치료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아지뿐 아니라 큰 소에도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만 큰 소는 송아지보다 강해서 증상이 식욕 감퇴나 증체율이 떨어지는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소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이 일어나면 분변에 장 점막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관찰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온 스트레스 상태에서 발생하는 장염이나 비육 후 후기에 과산증이 발생하는 시점에 산성의 사료가 장벽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것도 염증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염증성 장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이 송아지든 큰소든 가리지 않고 잘 발생하는 것일까요? 비밀은 소화기의 상대적 면적과 면역세포의 분포에 있습니다. 소의 피부 면적을 기준으로 호흡기의 면적은 50배, 소화기의 면적은 150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폐는 페퍼라는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를 펴면 피부에 비해서 50배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육모를 펴면 그 면적이 피부의 150배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면적이 가장 넓은 소화기에 소의 면역세포 70%가 포진해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장벽을 무너뜨리는 병원체나 어떤 염증 유발 인자가 들어오면 장에서는 바로 염증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라는 것이 마치 불이 번지듯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세포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쟁이 장기화되면 황폐화되는 것처럼 염증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는 장 조직이 큰 손상을 입게 되고 회복하는 속도도 파괴되는 속도보다 빨라서 이것이 피설사나 장벽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발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강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초에 염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막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초유를 먹여서 장육모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비가 잘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약물 치료는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되고, 반응이 없다면 과감하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은 것은 사용 시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해서 사용을 하고, 반응이 없는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 시에는 반드시 유산균 제제를 동시에 써줘야 하는데요. 이것은 항생제가 장내 정상 세균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용 후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산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계속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에서 설사를 치료하는 방법이 일단 무조건 항생제를 포함한 주사제를 찌른다는 것이고, 문제는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것을 알지만 당장 송아지에게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사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염증성 장질환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말 그대로 염증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기면서 생기는 장벽의 손상입니다. 그러므로 염증 발생의 강도를 줄여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장벽의 세포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첫째는 양질의 초유급여, 두 번째는 혹시디움 예방과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반추위 발달제를 입질 사료와 함께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천연 항산화제인데요. 이것이 세포 파괴를 막고 염증의 강도를 낮춰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크론병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법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축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의 치료 방법입니다. 보여지는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유산균을 사용하면서 치료하는 기존의 약물 치료법과 여기에 천연 항산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약물 치료 없이 항산화제만 사용하는 세 개의 치료 방법에 대한 치료 반응입니다.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기존의 약물 치료 방법은 치료 반응이 매우 느리고 개선 효과가 낮지만, 항산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료 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약물 치료 없이도 그냥 항산화제만 사용하더라도 치료 반응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장염에서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고, 재생이 빠른 장세포의 특성상 염증으로 파괴되는 장세포의 속도만 억제할 수 있다면 회복은 매우 빠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관리하는 것은 분만 후부터가 아니라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임신 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송아지를 관리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어미소나 송아지가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처하게 되면 염증이 동반되는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보다는 이를 억제하는 환경 개선, 영양 상태, 그리고 항산화제를 활용한 염증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강의에 대한 요청이나 기타 상담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